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6,139명으로 지난 1월 19일 이후 4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210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에어컨 가동으로 실내 환기가 어려운 여름철엔 재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371만 명에게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여행업과 공연 전시업 등 50여 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 이상,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점이 최근 6개월 연속 종업원 수를 늘리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 도착 확진자가 나오자 근거 없는 괴담 수준의 음모론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소문들이 근거가 없으며 코로나19와 원숭이 도착은 전파의 위험성 면에서 크게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폴로 우주선이 실제 달에서 가져온 토양에서 지구 식물이 싹을 틔우는 최초의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달 토양에 식물 성장을 저해하는 물질은 없었지만 태양풍에 더 많이 노출된 흙일수록 식물의 성장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여름 재유행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주말 검사량 감소 효과로 30일 확진자가 6천여 명에 불과했다며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환자는 16,000명대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정 시점부터는 감소폭이 둔화해 정체될 것이라며 하향 한계치 예측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반복됐듯이 올해도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어컨 가동으로 실내 환기가 어려워지는 밀폐 환경 영향으로 재유행이 예상된다는 건데 유행 규모가 클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코로나19 주간 평균 감염자 수가 지난해보다 6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각 28일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평균 감염자 수를 11만 9천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000여 명보다 6.7배 증가한 것입니다. 데버라 버크스 전 백악관 조정관은 이번 여름 미국 남부 전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코로나19 감염 급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성이 최저 20%대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8곳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발간된 코로나19 관련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감염된 환자를 양성으로 진단하는 비율인 민감도가 27에서 43%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해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구원은 또 코로나19 의심자에게 신속항원 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며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에서 50억 원인 중기업 등으로 총 371만 명이 해당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 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올해 예산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29일 2차 추가 경정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복지부 올해 총 지출액은 98조 403억 원에서 101조 4,1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 대비 5,047억 원 늘어난 3조 3,697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추가 확보액에는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등 코로나19 관련 비용부터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저소득층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금이 반영됐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이번 추경에서 정부안보다 5,733억 원 늘어난 4조 9,08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관련 비용과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비용 등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속항원 검사 등 진료비가 상승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건강보험료 총 수입은 25조 2,997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3% 증가했지만 지출이 27조 14억 원으로 11.7%가 늘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2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두 달간 한시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 한 건당 약 5만 5천 원을 건보 재정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신속항원 검사 비용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약 1조 1천억 원에 달했고 코로나 환자의 재택치료 비용 9천억 원도 건보 재정에서 투입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이 컸던 숙박 음식점이 반년째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 지난달 마지막 영업일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1명 이상인 국내 사업체 가운데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는 113만 6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8천 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음식점업 종사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었습니다. 반면 금융보험업이나 운수창고업은 1년 전보다 종사자 수가 소폭 줄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SNS를 중심으로 괴담 수준의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들 대부분의 소문들이 근거가 없다며 코로나19 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가장 흔한 소문은 곧 코로나19처럼 확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SNS에는 도시 봉쇄에 대비하라고 선동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낮아 확산 가능성이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천연두와 유사해 이미 백신과 치료법도 존재합니다. But it isn't terribly infectious in normal circumstances, so clusters of cases normally die out quite quickly just by themselves. I think this is not a disease the general public should be worried of. It's not like COVID or other diseases that spread fast. So 이번 원숭이 두창이 생화학 무기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음모론도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 퍼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은 서아프리카에서 흔히 보이는 종류입니다. 인위적으로 조작된 변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The mutation rate is much lower than for RNA viruses, and so it's a very stable virus. So we don't yet have evidence that there's mutation in the virus itself. 특히 러시아와 중국 SNS에서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퍼뜨렸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돈을 벌기 위해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돌고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문에 발병한다는 괴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 모두가 근거 없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괴담 수준의 악성 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원숭이 두창이 발견되지 않던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감염자가 나타난 것은 이 바이러스가 일정 기간 감지되지 않고 퍼지다가 최근 증폭된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26일 기준으로 원숭이 두창을 풍토병으로 갖고 있지 않던 23개국에서
확진 사례 257건, 의심 사례 120건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HO는 현재까지 보고된 감염자 대부분은 이 바이러스가 자주 발견되던 지역을 여행한 적이 없으며 1차 진료 또는 성병 검사를 통해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숭이두창을 풍토병으로 갖고 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를 막론하고 검사를 확대하고 있어 더 많은 감염자가 보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화성이나 달 같은 다른 행성에서 지구 식물을 키우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학자들이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실험해봤는데요. 네, 아폴로 우주선이 실제 달에서 가져온 토양에서 지구 식물의 싹을 틔우는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양혜영 기자입니다. 화성 모래폭풍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났지만 홀로 고립된 우주비행사.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 화성에서 버티기 위해 감자 재배를 시도합니다. 영화에서처럼 우주에서 식량 생산이 정말 가능할까? 과학자들이 실제 우주 토양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연구진이 사용한 우주 토양은 아폴로 11호와 12호, 17호가 달에서 가져온 흙 12g입니다. 연구진은 실제 달 토양에 애기장대 씨앗을 심고 물과 영양분을 줬습니다. 그 결과 12개의 실험 화분 모두에서 싹이 났으며 발화 이후 6일까지의 발육 상태도 대조군인 지구 토양의 애기장대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For their first week or so of life, there was really no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s and the lunar plants. So there wasn't something inherently toxic to the plants in lunar regolith. 하지만 달 토양에 심은 애기장대는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유전자 분석 결과 달 토양에서 자란 애기장대에서는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유전자들이 100개 이상 더 발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달 토양 사이에서도 성장 정도가 달랐는데 얕은 곳에서 채취해 태양풍에 더 많이 노출된 흙일수록 애기장대가 잘 자라지 못했습니다. That was the first step in what's going to hopefully be a very long, multi-decade process of figuring this stuff out. And when we get back to the moon, doing it on the lunar surface. 연구진은 달 토양의 다른 식물 재배를 시도하기보단 애기장대가 잘 자라도록 달 토양 재배 최적화 기술 개발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달 토양에서 나온 생명체는 작은 싹에 불과하지만 우주 시대를 맞이하는 인류의 미래에 큰 가능성의 단초를 던져줬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혜영입니다. 신약이 세상에 나오려면 동물 실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동물 실험 결과가 임상시험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데다 수많은 동물이 불필요하게 많이 희생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대체 실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최소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은 잘 감염시키지만 쥐를 감염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를 검증하기 위해선 병에 걸리도록 유전자가 조작된 쥐를 사용하는데 그럼에도 쥐와 사람의 생물학적 특성이 달라 사람에서 나타날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긴 힘듭니다. 동물 실험을 통과한 약물이 임상시험까지 통과할 확률이 8%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국내 연구진은 신약의 효능과 독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사람의 편도를 그대로 축소한 미니 장기, 편도 오가노이드를 개발했습니다. 사람 편도를 잘게 잘라 편도세포를 얻고 영양분 등을 공급해 편도와 같은 특성을 나타내도록 키워낸 겁니다. 인체 내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함을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로 개발을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장기의 미세 구조뿐 아니라 장기 외부 환경까지 모사한 칩도 있습니다. 인간 줄기세포를 심장세포로 키워내 반도체 공정으로 정교하게 제작한 칩 속에 넣었습니다. 동전 크기만 한 작은 칩이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실제 심장 근육처럼 콩닥콩닥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혈관세포나 신경세포까지 배양한다면 심장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란 제 심장, 여러 가지 장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멀티칩을 개발해서 향후에는 휴먼 오너칩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을 뛰어넘어 임상 실험도 대체 가능한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오가노이드와 장기모사칩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만 상용화까지 갈 길은 멉니다. 무엇보다 신약 후보 물질은 임상시험 전에 동물 실험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입니다. 미니장기나 장기칩이 동물 실험을 대체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산업재해도 늘어납니다. 특히 질식사나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올해부터는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산업 현장마다 폭염 안전 대책에 더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한 조선소 화장실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황화수소가 기준치보다 16배 이상 많이 검출됐습니다. 지난해 5월 말엔 고려아현에서 컨테이너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역시 유독가스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 가운데 질식사고는 특히 치사율이 높습니다. 노동부 조사를 보면 지난 10년간 348명이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죽거나 다쳤는데 치명률은 사고성 재해가 1.1%에 불과한 데 비해 질식사고는 50% 가까이 됐습니다. 오폐수나 분뇨 처리, 정화조 청소 작업 등이 가장 위험했고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봄과 여름에 사고도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밀폐 공간뿐 아니라 밖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집니다. 최근 6년간 여름철 온열 질환으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모두 182명. 6명 가운데 1명은 목숨까지 잃었는데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땡볕이 쏟아져도 속도에 쫓기는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물과 그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서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도 적용 대상이 돼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안전 책임자는 처벌받습니다. 노동부는 오늘부터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하고 사업주에게도 사업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기후변화로 수목 한계선이 급속히 북상하면서 시베리아의 방대한 툰드라가 2500년쯤에는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독일 극지해양연구소 연구팀이 컴퓨터 모델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수목 한계선이 10년마다 30km 속도로 북상해 툰드라 지역이 계속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시베리아 툰드라는 2500년대에 현재의 6% 미만만 유지되거나 아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최대로 이루어져도 30%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4,000km에 걸쳐 연속적으로 펼쳐진 툰드라 벨트가 2,500km가량 끊기며 타이미르 반도와 추코타 반도에서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제선충병은 치료제가 없고 확산이 빨라 소나무 에이즈로 불립니다. 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제선충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매개 곤충의 천적을 이용해서 제선충병 확산을 막는 연구에 진전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나무 제선충은 개체가 너무 작아 스스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선충을 나무에서 나무로 옮겨주는 매개 곤충이 필요합니다. 솔수염 하늘소나 북방수염 하늘소 같은 하늘소 종류가 그 역할을 합니다. 제선충이 감염시킨 나무에 하늘소가 알을 낳으면 그 안에서 애벌레가 자라 고치가 됩니다. 그 고치를 제선충이 감염시킨 뒤 성충이 된 하늘소에부터 다른 나무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국립수목원 연구진은 3년 전 제선충을 옮기는 하늘소 애벌레에 기생해서 애벌레를 죽이는 천적벌 2종류를 찾아냈습니다. 이후 실내에서 이 벌들을 사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2종의 기생천적 발굴과 사육에 필요한 적정 조건을 파악하였으므로
앞으로 이를 활용한 대량 사육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실제 야생에서 키운 것처럼 기생 벌들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과 최대한의 효율을 볼 수 있도록 방사하는 방법을 찾는 것. 연구진은 앞으로 2, 3년 뒤면 치료법이 없던 제선충병의 확산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인우입니다. 기록적인 고물가 속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가가치세나 관세와 같은 각종 세금을 깎거나 또 한시적으로 없애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름값부터 먹거리 가격까지 줄줄이 뛰며 서민들을 옥죄는 가운데 14년 만에 5%대 물가가 닥쳐올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으려 15년 만에 2달 연속 금리를 올린 가운데 정부도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물건값에서 10%씩 붙는 세금인 부가가치세를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포장 김치나 된장, 고추장, 두부 등과 함께 수입 커피와 코코아 원두도 내년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만 원짜리 제품의 경우 최대 2,000원의 가격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단순 가공 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확대로 소비자들의 식료품, 가공식품 구입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식용유와 밀, 돼지고기 등 먹거리나 나프타와 같은 산업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올해 말까지 없애고 밀가루 가격 상승분과 사료값도 지원합니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이른바 5G 중간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도 줄여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하여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관세를 없애는 밀이나 돼지고기 대부분은 이미 관세가 없는 FTA 체결국에서 수입 중이고 부가가치세를 깎아줘도 소비자 가격 인하로 얼마나 돌아올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한 상황인데 정작 기름값 추가 대책에 빠지면서 정부가 또다시 안정책을 내놓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관급 공사의 납품 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최근 자재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커지면서 일부 현장이 멈춰서는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 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애로 건의 사항을 듣고 건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 자재 생산 유통 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약 2달 뒤인 8월 3일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우주를 향해 발사됩니다. 다누리는 무려 넉 달을 넘게 날아가서 달 상공 100km에 바짝붙어 달과 함께 움직이며 달 표면을 샅샅이 조사하게 될 계획인데요. 네, 오늘 과톡에서는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달 탐사 시대를 앞두고 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번 주 핫 이슈.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선두에는 연구개발의 길을 개척한 과학기술 유공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열릴 세종과학기술인 대회에서는 작년 지정된 과학기술 유공자의 명단을 소개하고 시상식과 헌정 강연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유공자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양자역학 일반화와 이론 확립에 기여한 수학자 고 명유철 고등과학 원장, 한국물리화학의 기초를 세운 화학자 고 이익춘 인하대 명예교수, 비형간염 백신을 개발한 간절한 연구의 선구자
고 김정용 서울대 명예교수, 한국생명공학 연구를 선도한 생명과학자 박상대 서울대 명예교수, 최적 제어 이론, 지능형 로봇 제어 등 제어공학 분야의 선두자 고 변증남 카이스트 명예교수, 차량용 인진과 변속기를 개발한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 공학자 두산그룹 이연순 고문, 국제적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균학 발전에 기여한 한국 최초의 여성 농학 박사 고 김삼순 서울여대 명예교수, 국가과학기술개발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우수 연구센터를 육성한 정근모 과학기술처 전 장관. 이렇게 8인의 과학기술 유공자가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명예를 높여온 과학기술 유공자. 우리가 누려야 할 오늘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이 더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꽈떡. 누리호 2차 발사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6월 15일 2차 발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누리호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차질 없이 조립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성능 검증 위성과 큐브 위성을 3단에 탑재해 최종 조립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위성 모사체에만 실었던 1차 발사 때와는 다르게 이번 2차 발사에는 180km의 성능 검증 위성과 4기의 큐브 위성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누리호 발사만큼이나 반가운 소식.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이름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바로 다누리입니다. 달을 제대로 모두 누리고 오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달 탐사선 다누리는 8월 3일 미국 스페이스X 펠콘 9 발사체를 타고 달로 향하게 되고 달 궤도에서 약 1년간 달의 자원과 자기장 등을 관찰할 예정입니다. 곧 우주로 향할 누리호와 다누리.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갈 우리 과학기술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세요. 며칠 전 꽈떡. 달 탐사선을 발사한다고?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이 5월 모든 조립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동해 오는 8월 발사된다는 소식. 우리나라 우주 산업이 큰 발전을 이루게 됐는데 과학 프로 MC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그래, 이번에는 달 탐사선 특집이다. 근데 컨셉을 어떻게 하지? 콘셉트에 대해 고민하던 MC는 한 쇼핑몰을 뒤지게 되는데 허허, 설마 이 컨셉트는 아니겠지? 이건 아니야. 전하, 오늘은 달이 참 밝사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아. Fly to the moon and let me 나나나나나 moon river 나나나나나. 아니 선배님 갑자기 모르는 노래는 왜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 이걸 원래 이거 가사를 알았거든. 그래서 내가 부르려고 한 거고. 그리고 이거 부른 이유를 모르네. 자, Fly to the moon, moon river 다 달이 들어가잖아. 아니 그래서 무슨 코스튬을 하신 건데요? 갈릴레오. 아무튼 달 탐사선 특집 시작합니다. 아니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시려고요? 우선 달에 대한 호기심부터 자극을 해야지. 달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려면 달을 먼저 관찰을 해봐야겠네. 그거 딱 좋네. 두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제작비로 망원경을 하나 구매했으면 좋겠는데. 며칠 뒤 뭐야 이거야? 아이 뭐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작네 이거. 아이 망원경을 사달라고 했더니 이게 뭐야. 저희 제작비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망원경이에요. 그럼 이게 얼만데? 5,000원이요. 5,000원? 이걸 볼 수 있겠어?
근데 그걸로 달 표면 정도는 볼 수 있대요. 이걸로 달 표면을 볼 수 있다고? 허허, 준비물은 영 미심쩍은데. 일단 조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믿져야 본전. 일단 믿음을 가지고 조립해보기로 했는데 먼저 볼록 렌즈 2개를 고정판에 잘 끼워주고 투명 원통 2개에 각각 검은 종이를 껴 고정시킨 뒤 두 원통을 합체해주면 오케이. 자,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하하, 완성해도 영 믿음이 안 가는 비주얼. 진짜로 이걸로 달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직접 달을 찾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달 보러 가지 않을래? 네, 제가 어두운 곳으로 왔습니다. 자, 지금 제 등 뒤에 보이는 저 달이 보이시죠? 아, 여기는 어두워서 그런지 잘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망원경으로 제대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000원짜리 망원경으로 달이 제대로 보일 것인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초점을 맞춰보자. 오이, 진짜 보인다. 보이려나 걱정했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달이 잘 보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보다 달의 표면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긴 합니다. 달은 지구와 워낙 가깝고 밝기 때문에 웬만한 망원경으로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건 오직 겉모습뿐. 저희는 이렇게 지구에서 달을 보지만 달 탐사선이 이제 가게 되면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더 자세하게 달을 관찰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달 탐사선은 달 100km 고도의 원궤도에서 관측을 하게 되는데요. 합체체에는 카메라, 측정기, 센서 등이 있어 달의 새로운 면모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달 탐사선의 첫 번째 임무는 카메라를 통해 달 표면을 촬영한 후 달 착륙 후보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자기장, 방사선 등을 관측하여 달 표면에 티타늄 같은 원소 지도를 작성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주에서 인터넷 통신이 잘 되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할 거라네요. 자, 그럼 달도 봤고 달 탐사선이 어떤 임무를 하는지도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는 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꽈떡! 왔습니다, 과톡. 자, 볼게요. 달에는 물이 꽤 많이 있다? 나사는 지난 2020년 달 표면에 우주인이 활용할 수 있는 물이 꽤 많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달에서 해가 닿지 않는 음영지역을 콜드트랩이라고 부르는데요. 연구팀은 이 콜드트랩에 얼음 형태로 물이 보존돼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 얼음을 안정적으로 채굴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식수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식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 이 물을 전기분해해서 산소와 수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달이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사는 2024년에 아르테미스 미션이라고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킨 뒤 유인 기지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때 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달의 남극 지점에 기지를 건설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꽈떡! 야, 오늘 뭐 톡에 불난다. 어? 자, 다음. 달의 토양은 끈적하다? 현재 달의 뒷면에는 중국의 달 탐사선 U2 2호가 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달의 뒷면을 지나가며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달의 앞면과 달리 뒷면의 토양이 끈적거린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앞면을 이동할 때에는 깨끗했던 탐사선의 바퀴, 뒷면을 이동할 때에는 이렇게 흙이 많이 묻은 듯한데요. 연구진은 달의 뒷면 토양이 끈적거리는 특징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직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달 뒷면의 화산 활동이 앞면보다 빨리 끝나면서 풍화를 더 빨리 겪게 됐고 그 불규칙한 모양 때문에 흙이 서로 응집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잘 연구해서 다음 달 탐사선을 설계하는데 참고할 거라고 합니다. 그 많이 신기하지 않나요? 꽈떡! 이야, 달이 톡을 많이 보내네. 자, 이번엔 뭐지? 우리가 달에 가야 하는 이유? 달에는 귀중한 금속과 로켓 연료 성분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이 많은데요. 티타늄과 알루미늄, 그리고 중국이 거의 독점으로 생산하고 있는 히토류도 있습니다. 만약 기술이 발달해서 자원을 채굴할 수 있게 되면 미래에는 정말 큰 경제적인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뿐이 아니죠. 그리고 또 우주 탐사에 한 큰 획을 그을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지구의 표면은 대기 현상으로 인해 많은 풍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달은 지난 30억 년 동안 큰 지질학적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즉, 달의 표면에는 태양계의 역사를 담은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조사한다면 우리가 몰랐던 태양계의 비밀을 알아낼 수도 있겠죠. 자, 오늘 달 탐사선 특집, 오늘 뭐 달도 보고 달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도 다 알아봤는데요. 그리고요, 오는 8월에 발사되는 달 탐사선이 무사히 궤도에 안착해서 보다 새로운 달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몸속에 돌처럼 딱딱한 결석이 생기는 병, 요로결석은 주로 무더운 날씨에 발생하는데요. 이때 느끼는 통증은 출산의 고통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요로결석도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본 보고서는 가천대 길병원 비뇨기과 윤상진 교수와 함께 요로결석의 원인과 또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요로결석 너무나 익숙한 질환이기는 한데요. 이 요로결석이 어떤 병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예, 요로라는 말 그대로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설되는 길, 그러니까 신장, 요관, 방광에 결석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예. 집안에는 물을 공급하고 배출하는 상하수도가 존재하는데요. 네. 사람의 몸도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하수도에 찌꺼기가 많이 생겨서 막히는 현상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개나 고양이를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서는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은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서 조건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질환임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결석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신장결석, 또 요관결석, 방광결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흔한 질병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로결석에 걸리나요? 예,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한 100명에 12명, 그러니까 10명에 1명 정도 보이는 흔한 병이고요. 예. 주로 20대에서 40대 젊은 사람한테 관찰이 되는데 네.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남자가 여자의 2배가량 됩니다. 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대사장애 환자에도 잘 오고요. 통풍 환자에게서도 잘 발생합니다. 네. 또 최근에는 중장년층에서도 결석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들은 다른 아마도 후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속에 결석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예,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가장 흔한 거는 옆구리 등 쪽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이때 통증은 결석 자체가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임신한 산모가 배가 부르다고 통증이 오는 게 아니라 출산을 위해서 자궁이 수축할 때 통증이 오듯이 결석이 소변의 흐름을 방해할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관 등의 근육이 수축하면서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통증은 흔히들 말씀하시는 산통 이상의 엄청난 통증일 수 있습니다. 네. 또한 다른 현상으로 혈뇨도 매우 흔하게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통증에 관해서는 약간 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네. 이르면 하부 요관에서는
소변이 불편한 배뇨통이 특징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또 통증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신장 결석은 소변의 흐름을 막지 않아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때 통증이 없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치료를 피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큰 수술을 초래하거나 폐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뒤따를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통증의 유무만으로 치료를 결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부위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치료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요로결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소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소변은 몸에 좋지 않은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여러 부산물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피에 녹아서 신장으로 운반이 됩니다. 또 신장은 이 노폐물을 걸러내서 소변이라는 액체의 형태로 배설을 합니다. 소변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에 칼슘, 수산염, 요산, 나트륨 등의 여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의 농도가 높아지고 또 여기에 무기, 유기 여러 가지 성분이 결합해 뭉치면 결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결석이 만들어지는 원인에는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식습관과 같이 식구들에게 받는 가족력 등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인자는 바로 섭취하는 수분의 양입니다. 마치 비가 오면 소금을 얻는 염전 농사가 잘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여름에 특히 요로결석을 주의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 이유 때문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여름에는 땀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소변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여름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느는데 이것이 칼슘 생성을 늘리고 이것이 결국 요로결석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원인까지 짚어봤는데 이제는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석 어떻게 제거하게 될까요? 예, 이 치료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결석의 크기와 위치입니다. 이 크기와 위치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대기요법이 있겠습니다. 작은 돌이면서 통증이 없을 때 이 작다는 기준은 4에서 5mm 정도입니다.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비수술적 치료법이면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치료법인 체외 충격파 세석술입니다. 이 돌은 황산이나 염산과 같은 독극물을 부어도 깨지지 않고 화살을 써도 깨지지 않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접근하면 창문이 흔들리고 깨지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와 같은 고주파 힘을 에너지를 이용해서 돌을 깰 수가 있습니다. 이 충격파를 만드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결석의 치료가 이 경우에 의사라기보다는 장비에 의존을 하므로 좋은 장비를 찾는 것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는 수술적 요법입니다. 대개 1cm 이상의 크기에서 해당이 되는데 소개하자면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크게 개복 수술 혹은 내시경 수술 두 가지로 나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많은 기법이 발전하면서 예전과 달리 대부분 내시경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처럼 힘들지 않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 그 대기요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돌은 자연적으로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본다 이거잖아요. 자, 근데 이걸 그 맥주를 많이 마셔서 소변을 많이 보게 하면서 이 대기요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까? 일리는 있지만 이 병주고 약주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모든 알코올,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알코올은 이뇨작용이 있고 순간적으로 소변량을 늘리니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뇨작용 이후에는 결국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결국 소변량 자체가 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소변량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좋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는 없고, 더군다나 맥주에는 그 성분에서 결석의 원인이 되는 퓨린, 그 요산의 원인 물질이 많은데요. 네.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실망스럽겠지만 결석을 빼내기 위해서 굳이 맥주를 먹는 것보다는 물을 먹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맥주가 아니라 그냥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치료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요로결석은 치료를 잘해도 재발이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건가요? 같은 사람이 네. 같은 습관으로 똑같이 생활을 하면 같은 현상이 반복이 되겠죠. 네. 이 결석은 대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절반은 재발을 하는데요. 같은 사람이 똑같은 식습관과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한다면 결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겠죠. 예. 그래서 반드시 결석의 예방을 위해서는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예. 자,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가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도 자주 마시고 정기 검진도 꼭 받아서 요로결석을 예방해야겠습니다. 자, 내 몸 보고서 가천대 길병원 비뇨기과 윤상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는 학사급의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 인력과 석박사급의 AI 반도체 고급 인재 양성 사업을 신규로 지원해 5년 동안 3,140명의 실무 인재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카이스트에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광주과기원과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에도 도입해 내년부터 매년 2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카이스트와 울산과기원에서 운영하는 산학협력 대학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광주과기원과 대구경북과기원에도 반도체 대학원이나 반도체 전공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마찰 전기를 높은 효율의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박찬호, 전남대 박동진 교수 공동연구팀은 다공성 탄소 세 종류를 적층하는 방식으로 마찰전기 발전기 재료 내부에서의 전하이동을 제어해 마찰전기 저장 효율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을 마찰전기 발전기에 적용한 결과 기존보다 약 40배 높은 600V의 출력 전압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와 목 부분에 생기는 두경부암을 항암제로 치료할 때 내성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연세안병원 연구팀은 두경부암에 걸리면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가 과도하게 발현해 항암제의 치료 반응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아이디오라는 물질이 두경부암에서 조절 T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유도하는 사실을 알아냈으며 아이디오를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해 항암제 치료를 병행한 결과 종양 크기가 70%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인용 지수가 높은 논문이 우수 논문이라는 인식을 악용해 학술지 출판사가 서로 논문을 인용하며 의도적으로 인용 지수를 높이는 부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스텍 정우성 교수팀은 숭실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4,800만여 건의 학술 논문을 분석한 결과 출판사 내부에 조직적인 인용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일반 출판사의 경우 같은 학술지에서의 논문 인용 비율이 평균 7%인 것에 비해 보실 출판사는 전체 인용의 20%가 같은 학술지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 빙하가 수십만 년의 기후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타임캡슐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빙하에 녹아있는 공기를 분석하면 과거의 기후는 물론 미래의 기후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 이번 시간에는 빙하 속 공기를 연구해서 기후변화의 해법을 찾고 있는 지구환경과학자 안진호 박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